네, 저희 수택고등학교는 미술 중점 학교라고 합니다. 미술 중점 학교라고 하면 상당히 생소하잖아요. 일반계 고등학교 안에 미술반이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과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2학년 때부터 미술반이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물론 필수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모두 학습을 해야 되지만 이 미술반만은 수학과 과학의 단위수를 좀 줄여서 그 시간들을 온전히 미술 활동들에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어느 학교보다 다양한 미술 활동들을 보다 풍부하게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미대 명문이라고 하는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6가지나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 활동 보고서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택고등학교는 다양한 미술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미술활동 보고서를 정말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미대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술에 관심이 많은 저희 학교에서 당연히 미대 입시 전략과 관련해서는 진짜 관심이 많죠. EBS에서 이번에 우리 학교에 이렇게 오셔서 미대 입시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입니다. 저는 그 한국경제신문 교육본부장을 역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설명에 들어있지만 제가 이렇게 그 미술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작년에 그 홍익대 미대하고요 같이 그 외부 설명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학사정관님하고 또 저하고 같이 그 설명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입시 쪽으로 나름대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방자치라던가 이런 곳에서 많은 어떤 입시를 조언도 해드리고 또 해왔는데 이렇게 또 미대 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도움을 드릴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대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채점을 하시는 분들은 40대, 50대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은 10대 학생이에요. 제가 그 차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가서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해도요. 40대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거짓말을 조항조의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는 그 말도 거짓말 그 노래 아시죠? 예, 이게 40, 50대 넘어서면은 택하게 되는 거짓말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노래 가사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쟤 사랑한다는 거 뻥이야. 쟤 돌아온다는 거 뻥이야 하면서도 어때요? 받아들이고 있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요.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생겨요. 일단은 교수님들이라든가 입학사정관들의 그런 성향입니다. 자, 이제 제가 똑같은 거짓말인데 빅뱅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빅뱅의 거짓말.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부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방송이지만 이건 가사기 때문에 비속어가 한번 나옵니다. 같아 열받게 돌아버릴 것 같아. 예. 네. 10대들이 좋아하는 어떤 노래 중에 하나겠죠. 근데 40, 50대에서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래 거짓말을 해라 하는데 10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 뭐 같아. 뭐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미대 입시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10대인 여러분들이 40대, 50대 그 채점관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결국은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뭐 미술학원이나 이런 데하고 설명회하고는 틀리게 비교적
숫자도 구체적인 숫자가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더 미대에 이렇게 그 합격을 하더라.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요.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끝이라는 게 뭡니까? 미대 합격이죠. 끝은 어때요? 불합격이 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이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미대 입시 영웅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같이 박수 한번 치고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미술을 준비한다는 것, 미대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보통 수시를 준비할 때는요, 내신을 챙기고 그 다음에 수능을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논술이 있으면 논술을 하고 뭐 이 정도인데요. 미대 입시를 하는 순간 오중고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오중고냐? 첫째, 요즘에 내신이 중요하죠. 홍대, 서울대, 뭐 국민대 갈 때 나 내신 7등급인데 거기가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해졌습니까? 실기 준비도 해야 되죠. 그렇죠? 실기 준비 안 할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수능 최저 등급이 있네요. 수능 공부도 해야죠. 그렇죠? 다른 친구들은 동아리 활동 대강 해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술 동아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벽화도 그리고 가고 진짜 이거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고생이죠. 자, 다섯 번째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 홍대라든가 서울대 같은 경우 특히 홍대 죽음의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면접이 다른 학과보다도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을 공부한다, 미술을 준비한다, 미대 입시를 내가 하고 있어. 그런 학생들을 딱 보게 되면 저는 측은한 마음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자, 1학년이라면 체력을 길러두십시오. 2학년이라면 뭐 그래도 체력을 길러두시고 3학년은 체력을 유지하십시오.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자, 내신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내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따 숫자가 나오겠지만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3등급 초반대는 되어야 합니다. 보통 그 다른 데서는 1등급 대 돼야지 뭐 홍대 미대 가고 뭐 서울대 가고 한다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또 자료를 보기에는 2등급 대에서 3등급 초반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내신이요. 내신 2등급에서 3등급 초반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4등급, 5등급 학생들도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2등급에서 3등급 초반까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내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기 준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국민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실기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를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관리는 부담이 정시보다는 수시가 줄어들죠. 그렇지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춘다는 게 결코 꼭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 학생부 관리가 필요 없는 데도 있고 또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부분에 주로 이제 3등급 이내, 2등급 대 아까 말했던 홍익대라든가 이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2등급에서 3등급 되고요. 4등급 이하는 또 밑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 수능 관련해서 정보입니다. 이건 학교 여러분들이 입시 요강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어떻게 가요 하고 미술학원이라든가 선생님께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입시 요강을 뽑아서요. 그것을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한 등급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은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뭐냐면은 이 제한 등급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까지 다 통과하고 나서 가장 억울한 게 뭐다? 이 수능 최저 등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을 여러분들은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되었던 미술대학교 교수님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뭐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요. 형태력과 표현력은 무슨 요소입니까? 필수적 요소. 필수적 요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면요. 문제 해석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아이디어의 비중을 둬서 채점을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분들을 만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경제신문하고 홍익대학교하고 정확히는 한경닷컴하고요. 홍익대 미대하고 설명회를 같이 할 때 입학관리본부장님이라든가 또는 입학관리실장님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들었을 때에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의성과 아이디어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건대 맹영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디자인적 구성 능력과 조화로운 톤과 색의 균형 똑같죠? 이게 뭡니까? 형태력과 표현력은 필수적 요소다라고 하신 이창 교수님의 말과 똑같아요. 이건. 그 다음 뭡니까? 아이디어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잘 그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그 홍익대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특히 입학관리본부장님이 저희가 그 한경에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홍대에서 비실기 전형으로 뽑기 전에 또 그거를 한번 봤었는데 석고상이 있는데요. 석고상이 지금 이 학생은 석고상의 왼쪽 뺨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있는 걸 보니까 오른쪽 뺨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암기해서 그린 거죠. 자기가 공부했던 석고상이 나온 거예요. 실기에서. 아싸, 나왔죠? 근데 내가 보는 건 왼쪽 뺨이 보여요. 석고상에. 그런데 이 친구는 외운 게 오른쪽 뺨의 석고상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석고상은 놓여 있지만 사실은 상상화를 그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대를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미대생들은 너무 고생이 많아요. 여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오른쪽입니다. 자, 문제 해석, 창의성, 기초 소모력, 조형 능력, 표현 능력, 완성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조형 능력, 표현 능력, 완성도는 미대이기 때문에 작품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미대 가는데 그림 그리는데 나 그림 못 그려요. 그건 이상하죠. 그런데 요즘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문제 해석 능력이에요. 어떤 것을 물어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창의성입니다.
문제를 내가 해석해서 그것을 어떻게 창의력 있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이죠. 각 미술대학에서는요. 자체적인 실기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틀려요. 서울대 틀리고 국민대 틀리고 홍익대학교도 틀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대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실기고사를 준비하는데 그것을 또 국가에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거치면서 고도 성장기를 겪었어요. 그때는요. 제품이 이쁘거나 실용적이거나 이런 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기능만 좋고 값만 싸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핸드폰은 삼성이 세계 몇 위입니까? 몇 위예요? 1위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1위를 하는 그런 제품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이제 성능이라든가 기능에 있어서 기술력은 우리도 어느 정도 됐다. 그렇다면 디자인 부분 이런 것을 강화해야겠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과도 통합니다. 그래서 미대 입시의 방향이 서서히 변했고 기존의 옛날 분들은 미대 입시가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오히려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확연하게 변했습니다. 기초 관련 실기고사가 서울대라든가 또는 성신여대 또는 뭐 건국대 이런 데 위주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되더니 이것이 확대됩니다. 한양대 서울 캠퍼스라든가 뭐 성균관대라든가 이런 데 쪽으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서울대에서는 작년까지는 기초 소양 평가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공 적성 평가라고 해서 1차, 2차 실기 시험을 봤죠. 다 알고 계시죠? 1차, 2차 시험을 봤는데요.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차, 2차가 합쳐지면서 앞쪽에 있는 시험 쪽으로 몰아지죠. 그렇죠? 기초 소양 평가 쪽으로 몰아지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서울대를 준비할 때 실기 비중이 더 커졌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실기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그럼 뭐는 더 커집니까? 그럼 뭐 실기를 못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전공 적성 쪽이 아니라 기초 소양으로 돌아섰다는 건 창의성이 더 강조됐다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요구된다는 것이죠. 작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백날 떠들어봤자 이 문제 잘 풀면 서울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기초 소양 실기 평가입니다. 각 학부별로 또 틀린데요. 일단은 디자인학부의 공예 전공입니다. 문제 1. 자, 상자 안에 빈자리의 형태를 보고 찬선 도구를 구상하여 입체적으로 그리시오. 지금 보고 그리라는 겁니까? 상상화를 그리라는 겁니까? 상상화를 그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는 석고상을 놓고 똑같이 그린 학생들이 붙었는데요. 지금은 있지도 않은 형태를 자기가 알아서 구성하라는 겁니다. 문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전공 적성 실기 평가입니다. 전공 적성 실기 평가예요. 문제 1번을 보면 철사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문제 2번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투명 플라스틱 판재를 가공하라고 하죠. 가공해서 이용하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철사는 어떻게 생겼죠? 철사는 얇고 길죠. 자, 그 다음에 투명 플라스틱 판재는 어떻습니까? 넓적하고 약간 도톰하죠. 어때요? 재질이 상당히 틀리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전공 적성 실기 평가에서도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재료에 제한되지 않고 본인의 상상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상상력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고전주의 시대의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미술사 쪽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뭐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미대 입시 쪽에 이렇게 하고 미술 교수님들 만나 뵙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미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조예가 있게 됐습니다. 고전주의 미술인데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마네킹 같죠? 나는 이 그림을 보면 좋긴 한데요. 마네킹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자, 고전주의 시대에는요, 왕립미술원이라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얘기예요. 자, 그때 루이 13세하고 루이 14세 시대 때 만들어진 일종의 미술학교예요. 우리나라 서울대, 미대, 홍대, 미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자, 그 미술 학교를 세운 분이 르 브랑이라는 분입니다. 르 브랑이라는 분은 루이 14세에게 너무너무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루이 14세가 좋아하는 형태로 그림을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고전주의 시대에는. 르 브랑이 정한 규칙대로 해야 돼요. 손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돼야 되고,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허리 각도가 15도일 때는 감정의 어떤 표현이고 45도일 때는 어떤 표현이고, 이런 것까지 공식처럼 딱 정해졌습니다. 즉 암기해서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그 그림을 누가 좋아했다? 루이 14세가 좋아했기 때문에 화가들은 오로지 그렇게 그려야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미대 입시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이 석고상을 그리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회는요, 정보화 사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후기 산업 사회라고 합니다.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요, 모든 것이 급변합니다. 급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핸드폰을 얼마 전에 제가 한 6개월도 안 된 것 같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샀는데 이미 구형이 돼버려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이 빠르게 변하는 이 후기 산업 사회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술을 하는 분들이니까요. 이 후기 산업주의 사회는요, 더럽고 역겹고 메스껍고 한 모든 주제들을 하나의 미술로 받아들여버린 그러한 시대입니다. 미술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디자인화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조각으로 그려서 판매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과거에는요, 자연을 그리거나 사람을 그렸어요. 소위 말해서 남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을 그려서 화가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메스껍고 역겨운 주제도요,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게 만드는 추상 미술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술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흐름과 사조가 10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도 달라지고 1년 전과 지금도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대 입시 역시 어떻습니까?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석고상을 그려서 뽑아가지고서는 이제 더 이상 세계의 일꾼이 될 그러한 디자이너들과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욱더 빛낼 그러한 화가나 조각가들 또 공예가들을 길러낼 수가 없다는 확신이 우리 교육계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세계 서양의 어떤 미술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05년이 어떤 해입니까?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진 해이죠. 그렇죠?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진 그 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양에서는요, 살롱이 있어요. 살롱. 이게 커피 마시는 데가 아니라 이제 미술 전시회 하는 거예요. 살롱 도톤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마티스가 야수파의 그림을 걸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이 있었던 그때예요, 마티스가 드디어 야수파를 나는 야수파야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요.
자, 1908년이 있어요. 1908년에 우리나라 아직 1910년 합방되기 전이죠. 8년도에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아비뇽의 처녀들이요. 이 그림은 상당히 역사적인 그림이죠. 왜냐하면 그림을요 수학 방정식처럼 딱딱 계산해서 그림의 원리를 정해가지고 입체파라는 것을 드디어 나타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한일합방은 안 됐을 때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1919년도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3.1 만세 운동을 하죠. 그 이전이었던 1916년에는 어떤 일이 서양에서 있었냐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건 없는데, 그러나 뭐다? 허무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무다, 무만이 존재한다. 뭐다? 다다이즘이죠. 다다이즘이 1906년에 나타납니다. 1917년에는요, 1917년에는 누가 나타나냐면요, 몬드리안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해요. 몬드리안 그림 알죠? 몬드리안의 그림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있냐면 평면에다가 3차원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그림이. 신조형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평면인데 몬드리안의 그림은 어떻다? 입체감을 표현합니다. 굉장한 시도였죠. 자, 그러고 몬드리안이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2년 후에 뭐가 있었다? 3.1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하고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자,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이 있었어요. 한국전쟁이 있을 때 잭슨 폴락이라는 화가가 나타나요. 잭슨 폴락은 그 그림 자체가 너무너무 비싼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 누가 나 하나만 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깡통에다가 물감을 넣고 막 흔들면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1950년이에요. 전쟁이 끝나고요. 이제 전쟁 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956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드디어 팝아트라는 게 팝아트 들어봤죠? 팝아트가 195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2015년도까지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조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요, 이제 옛날에 바로크 시대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한참 얘기해도 돼요.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로코코 양식이 나오게 되죠. 라고 하면서 어떻다? 또 한참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 잭슨 폴락이 나왔습니다. 팝아트가 나왔습니다. 몬드리안이 나왔습니다. 피카소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밖에 못해요. 왜? 그 뒤를 누가 계승하지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까지 만약에 말을 하라고 한다면 그거 나 외우지도 못하고요. 그냥 여러분들도 이름만 듣다 끝나요. 이름만 듣다. 자, 어떻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변해도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송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송나라는 중국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나라가 아니에요. 송나라가 있는데 송나라에 화원이 있어요. 화원은 궁궐에서 그림 그리는 그런 관청이죠. 화원에서 화가를 뽑는 그런 시험을 봅니다. 그럼 당연히 그림을 그리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참 재밌어요. 송나라 때 화원 기출문제를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릴지 판단을 해보세요. 꽃을 밟고 달려온 말발굽의 향기. 적어놔요. 혹시 몰라요. 또 홍대나 서울대 이럴 때 면접에서 물어볼지도 몰라요. 꽃을 밟고 달려온 말발굽의 향기. 자, 여러분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자, 꽃을 밟고 달려왔습니다. 꽃을 밟고 달려왔어요. 말발굽의 향기를 그리렵니다. 일단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꽃을 그리고 싶죠? 말을 그리고 싶죠? 말을 그리고 싶죠? 자, 그 다음에 말발굽을 그리고 싶죠? 그 다음에 향기를 어떻게 그려요? 아지랭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립니까? 자, 문제 해석 능력이 꽝이죠.
문제 해석 능력이 꽝이에요. 실질적으로 송나라에서도요. 그렇게 그린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자, 그 시험에서 장원을 했던 사람의 그림을 공개를 못 해드려요. 제가 그 그림을 입수는 못했는데 글로 되어 있는 건 알아요. 뭐냐면 흙바람이 불고 있는 걸 그리고요. 일단 흙바람이 불고 있는 걸 그리고 그 흙바람을 뒤에 한 무리의 나비떼가 쫓아옵니다. 그게 장원이었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흙바람이 막 분다는 건 말이 지나갔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지나갈 때 뭘 밟았어요? 꽃을 밟았잖아. 꽃향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꽃향기가 나는 상황에서 말은 이미 사라졌어. 그러면 그 그림에서 남은 건 뭐밖에 없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꽃향기고 그 꽃향기를 나타내는 게 흙바람이죠. 그러니까 그 흙바람에는 꽃향기가 날 것이고 꽃향기는 나비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비가 뒤를 쫓아가는 거죠. 기가 막힌 상상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리 원칙은요. 송나라 때나 지금 우리 이 시대나 똑같다는 겁니다. 원리 원칙은요.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요. 인문학적 상상력이에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뭐 저기 뭘까? 뭐 갑자기 칸트의 철학책을 읽으라는 것인가? 맹자 공자를 읽으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말이냐면요. 인문학적 상상력은 그런 책을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책을 읽더라도 또는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중요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뭐 강의를 듣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미대 입시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그게 인문학적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거는요. 무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상력은요. 내가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10대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어떻다? 그 경험을 간접 경험을 넓혀 놓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미술하는 분들은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는데 두 가지 종류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미술사에 대한 책을 좀 읽어야 돼요. 미술사에 대한 책을 전혀 안 읽고 나는 미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웃깁니다. 나는 그냥 그림쟁이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미술사에 대한 책은 꼭 읽어주셔야 돼요. 특히 고1 때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문 과학서적들을 읽어주셔야 돼요. 어떤 역사라던가 철학에 관계된 인문서라도요. 그거를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폭을 조금 넓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요. 지금 가만히 보면 여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름이라는 제목인데요. 아르침볼도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분이 자기 자화상은 아니에요. 여름이라는 그림인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매우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걸 발표하지 않고 했던 거를 이분한테 아르침볼드한테 주고 그랬나 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기괴하다 그림이 또는 참 신기하다. 왜 신기하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잖아요. 어떤 기계 스케치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인체 해부도도 그리고 별걸 다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나는 나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뭔가를 그릴 수 없을까? 그래서 이분은 자기만의 기괴한 방법을 생각해내죠. 좋게 말하면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뭐냐면 여름에 나오는 과일과 채소를 가지고 사람을 그린 거예요. 여름에 나오는 과일과 채소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나오는 과일과 채소를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굉장히 잘 그렸는데요. 이 과일과 채소 하나하나 잘 그렸는데 그것이 엮이니까 뭐가 됩니까? 사람 얼굴이 되고 있죠. 자, 만약에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했으면 또 뭘까요? 가을에 나오는 것 가지고 사람 얼굴을 그렸겠죠.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렇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한 300년 정도 이분에 대한 이름을 아르침볼드가 누구냐라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 직접 후손들도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니까 이름도 까먹을 만하죠. 자,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와가지고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이 아르침볼드의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어떻다? 우와, 이런 그림이 있었다니. 이런 그림이 있었다니 하면서 굉장히 높이 추앙받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송나라 화원 시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침볼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빨리 변한다고 해도 원리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만한 거는 미워하면서 살아야지 살만할까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살만한 세상이죠. 그거는 송나라 때나 또는 뭐 중세 르네상스 시대 뭐 이런 서양이나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런 우리나라나 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사회가 아무리 빨리 변하는 후기 산업 사회일지라도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 그때 옛날과 마찬가지로 독창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약간 기형적인 미대 입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대 입시 자체가 암기를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상한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미술교육, 정상적인 미대 입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혼선이 있을 수도 있죠. 복잡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과도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기를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힘들 수는 있어요. 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인어가 어떻게 생겼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죠. 그래서 인어공주를 보더라도요. 인어는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가 물고기예요.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인어가 꼭 그래야 됩니까? 인어가 이 상체는 허리 위쪽은 물고기고 이 허리 아래는 사람이면 안 됩니까? 그럼 그거 인어 아니에요? 인어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요. 위가 물고기야. 그리고 다리로 걸어 다녀. 그 인어래. 좀 웃기죠?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상식과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인어예요. 그런 그림을 그린 분이 르네 마그리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 속에 신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있기 위해 신비가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뭔가 멋진 말이어서 머리에 남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인문학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자,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현실이 대학 입시일 확률이 높죠.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목표는 무엇입니까? 뭐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건데 지금 당장에는 지금 대학교 가기 위해서 또 미대 좋은데 서울대, 홍대, 국민대 뭐 이런 데 좋은데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실은요. 우리가 지금 미대를 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또 그 미대를 가기 위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신비함이라는 건 뭐냐면 상상 속에서 나옵니다. 미대를 제대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만 파묻혀서는 안 되고 상상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분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상상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기초소양 평가할 때 불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접 볼 때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미대 입시는요 참 힘들어요. 아까 오중고라고 했죠. 챙겨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미대 입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1학년 때부터 학생부 기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챙기셔야 돼요.
그거를 학생부에 어떤 뭐 잘 적화되어 있는 특히 홍대 같은 경우에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당면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면은 학생부를 미술하는 학생부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내가 좀 더 활동을 어떤 걸 할까, 구체적으로 내 꿈에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할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갔을 때 그게 갑자기 고3 돼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기록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왜? 기록된 게 없으면 어떻게 적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1부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미대를 가고 싶으면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실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실기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정말로 미대를 이렇게 또 원한다면 책도 가끔 또 읽으셔야 돼요. 책도 미술사하고 그다음에 철학과 어떤 그 역사에 관한 책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몇 권이라도 읽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매우 바쁘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고등학교를 화려하게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힘들게 보내는 게 아니라 미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고등학교 이 시절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당한 경지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인 개념이 접목되어야 하고요. 그 무거운 중압감이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미래이고 진정한 인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분들을 보게 돼서 저가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은 되게 포괄적인 내용도 있고요, 또 되게 이상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되게 현실적인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내가 어디에 있지, 오리엔테이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다 못하더라도 보통은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그중에서 몇 가지만 자기의 어떤 전문성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디자인계에서는 그냥 어떤 기하학적인 표현이나 미적인 표현만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참신해야 되고 새로워야 되고 혁신자이기 때문에 동창들을 만나면은 야 누구 초봉 얼마래